일본이 60년 넘게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금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핵3원 측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데요. 신냉전이 시작되고 나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보통국가화로의 전환에 시동을 제대로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일본도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비핵3원 측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비핵3원 측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핵3원 측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일본 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자 오랫동안 국가의 핵심 방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공격을 경험한 국가인 만큼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고 핵과 관련된 논의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직 방위상이 공개적으로 핵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일본 방송 겐론 테레비에 출연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이 안보 정책을 빠르게 수정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는데요. 프랑스는 핵 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핀란드 역시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를 언급한 뒤 일본도 위기감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을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현재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 전략과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을 손보는 과정에서 기존 안보 정책 전반이 함께 검토될 예정인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발언이 비핵3원 측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 역시 과거 비핵3원 측 가운데 반입 금지 원칙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이번 발언이 비핵3원 측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서 안 된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금기로 여겨졌던 사안이 정부 핵심 인사들의 공개 발언을 통해 논의 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일본 안보 정책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핵무기와 비핵3원 측을 더 이상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발언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어져 온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지나라시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사회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고 국민의 반응을 살피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여러 정치인과 관료들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을 두고 지나라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번 핵 관련 발언들도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는 의견이 일본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움직임을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총리실 안보 분야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의 비공개 자리에서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정부 핵심 인사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도 총리 취임 이전인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비핵3원 측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 있다며 핵 문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총리 취임 이후에는 민감성을 고려한 듯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7월 6일 국회에서는 모든 과제를 논의 대상에 올려 연말까지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3문서 개정을 공식적으로 예고하면서 핵 문제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인데요. 이런 발언들을 시간순으로 놓고 보면 일본 정부 내부에서 핵 정책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이즈미 방위상의 발언도 독자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정부 안보 기조 변화가 맞물려 나온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이 비핵3원 측을 바꾸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냐는 건데요. 현재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당장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핵 보유국이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비핵3원 측 가운데 반입 금지 조항은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면 미국의 핵전력이 일본 영토에 항만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2032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해상 발사형 핵순항 미사일 SLCMN입니다. 이 무기는 잠수함이나 수상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의 공격형 핵잠수함 등에 탑재돼 서태평양 지역에서 운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함정이 요코스카나 사세보 같은 일본 내 미군 기지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비핵3원 측의 반입 금지 조항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해당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핵 억지 체계를 운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은 함정에 배치했던 전술 핵무기를 대부분 퇴역시키면서 일본 항구에 핵무기가 들어오는 상황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핵무기를 운용하는 전략 핵잠수함은
기밀성과 작전 특성 때문에 미국 본토의 전용기지만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핵전력을 빠르게 증강하면서 미국도 전술 핵전력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SLCM은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부활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핵전력이 실전 배치되는 시점에 맞춰 법과 원칙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타 기요우미 전 육상 막료장은 공개 포럼에서 2032년 이전까지 비핵3원칙 개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이런 논의를 이어가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핵전력 확대입니다. 미국 전쟁부는 중국이 오는 2030년까지 핵탄두를 1000기 이상 보유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으며 대만 유사시 제한적인 핵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만큼 일본 보수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은 핵 공격을 억제하려면 미국의 핵 억지력을 더욱 현실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핵 문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 드론 업체들을 적극 활용해 군용 요격 드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요격 드론을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워 개발과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사업을 실드 프로젝트라고 부르며 핵심 방공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요격 드론은 적의 자폭 드론이나 정찰 드론을 공중에서 직접 요격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기존 방공망과 연계해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기지, 해군 함정, 주요 군사 시설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요격 드론 확보를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전쟁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미사일과 전투기가 전장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값이 저렴한 드론 수백 대, 1000대를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중국과 북한의 드론 전력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다양한 자폭 드론과 군용 무인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였으며 대규모 드론 운용 능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민간 드론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등록된 민간 드론 수만 약 187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간 산업 기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생산 능력을 군사 분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일본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일미군 기지와 난세이 제도에 배치된 자위대 기지, 레이더 시설, 미사일 부대 등이 대규모 드론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사일뿐 아니라 드론을 드론으로 막는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역시 드론 전력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이후 다양한 무인기 운용 경험과 기술을 습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업체 제너럴 체리의 스타니슬라브 그리신 최고 전략 책임자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드론 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전 경험을 통해 드론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방공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드론 방어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바다에서도 감시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해양 활동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해상 감시용 무인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로 한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해상보안청이 운영할 무인선 연구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에는 해상 보안 능력 강화 관련 방침을 개정해 무인선 개발과 운용 계획을 공식 반영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일본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센카쿠 일도 주변에서 반복되는 중국 해경 함정의 활동이 있습니다. 일본은 해당 지역을 시로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국 선박이 지속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 감시 체계만으로는 장시간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선을 활용해 보다 넓은 해역을 오랜 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인선은 사람이 직접 장기간 근무하기 어려운 원거리 해역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해상보안청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공중 감시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행시간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무인선은 연료와 유지 체계만 갖춰지면 훨씬 긴 시간 동안 같은 해역을 순찰할 수 있어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기구가 마련 중인 무인선 운항 기준이 오는 2032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맞춰 같은 해 시범 운용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육상과 공중뿐 아니라 해상까지 무인 체계를 확대하는 것은 주변국의 군사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